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보셨겠지만 이란 핵 사찰을 IAEA가 했습니다. 그런데 핵 사찰 해보니까 이란이 이미 핵 기폭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 북한 1차 핵 위기가, 그때 북한이 핵무기 만든 거 아닙니다. 북한 핵실험은 2006년에 처음 했죠. 그런데 왜 1차 핵위기가 92년도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북한이 기폭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폭실험을 한다는 것은 핵무기 완성 직전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 평가, 보고를 하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정말 미국,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이란의 핵전쟁, 핵공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팩트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날 작전에 나섰다가 순직한 우리 P3C 해군 해상 초계기 조종사와 승무원들 4명의 우리 군인들이죠. 이들의 순직에 정말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고,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작전 중에 순직한 해군 장병의 자녀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 그게 제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그 대통령 후보가 선거 딱 끝마치고 바로 6월 3일 저녁 8시죠. 그 8시부터 그날 밤 12시까지 4시간 동안 들어온 돈이 13,000명 이상이 13억 원 넘게를 줬더라. 그럼 지금까지 또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저는 뭐 100억 이상은 충분히 들어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대한민국을, 우리 시각에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정치인, 그런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나서는데 표를 못 찍어줘서 미안하다. 표는 내가 이재명 찍었지만 도움은 정말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데,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작전했던 이 장병들의 자녀는 지금 3살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을 수도 있겠죠. 이 어린이의 인생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 좌빨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애국 시민들이, 우리 군인 그 자녀를 위해서 좀 못하나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걸 제가 돈을 다 모아서 기부할 때 고액 기부자들, 제가 뭐 체크한 바로는 지금 뭐 100만 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튼 그 고액 기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을 하신다면 기부 행사에 초청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돈이 적게 들어오면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 이 동영상을 공개하고 나서 2시간 좀 지났을 때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4천만 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큐리티 뉴스를 시작할 때 24시간 동안 들어온 총액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계좌가 잘 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기 계좌를 크게 적어놨습니다. 국민은행 이 계좌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아래 지금 빨간색 바 있죠. 자율구독료 받는 이 계좌입니다. 그 자율구독료 계좌를 다 비웠습니다. 제로로 만들고 지금 받고 있으니까 이 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뭐 유용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성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거 원래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좀 뜨거운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요일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요일 밤 12시까지, 수요일 밤 12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오는 자율구독료, 그거는 뭐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이 해군 바다사랑 장학재단
여기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는 우리 자율고동료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오후에 있을 하루 동안 들어온 이 기부금이 얼마다, 이 금액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부속 육상자위대 시설에서 폭발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라고 하는데, 일본 당국은 피해는 크지 않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만 일본이 보도를 했는데, 또 오신트 정보들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요미탄촌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요미탄촌은 가데나 공군기지가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그 요미탄촌이 뭐냐? 바로 미국의 그린베레들이 주둔하는 기지가 요미탄촌에 있는데, 아마 미 그린베레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뭐 같은 연합훈련을 하다가 큰 폭발 사고가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이 멕시코에 보내는 돈에 과세를 할 경우에 상응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금 LA에 불법 이민자들 등등 해서 이 폭동도 일어나고 막 그러고 있는 지금 상태죠.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와 있는 멕시코 출신의 노동자들, 그게 이제 시민권, 영주권 취득한 사람부터 불법 체류자까지 다 다양하게 있겠죠.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멕시코로 보내는 돈, 그거에 과세하겠다라고 하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과세하면 상응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상응한 보복 조치를 뭘 취할까요? 이 멕시코가 무슨 능력으로? 마약을 더 많이 올려보내겠다, 이건가? 네. 자, 이러한 정보 장관은 이스라엘군의 핵 및 군사 인프라 관련 매우 민감하고 방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우리가 취득했다 이거죠. 곧 폭로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바로 그 관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핵 관련한 민감한 군사 정보 이런 것들 탈취했다, 이제 곧 보도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만 핵 개발하고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큰 데미지는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에서 410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극동지역의 우고니 공항에 투플레프 160M 블랙잭 젤라 포켓기죠. 이걸 일단 사진에 촬영된 것만 최소 2대 이동 배치했다라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싸 위성 사진에 블랙잭 보입니다. 또 다른 사진도 한 대 더 있어요. 일단 2대가 일단 위성 사진에 찍혔는데, 여기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건너편에 알래스카 있죠. 410마일. 그러니까 650km 지점, 알래스카에서 650km 떨어진 지점에 전략 폭격기를 배치를 했다. 자,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알래스카, 여기가 또 핵기지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압박하는 무력 시위, 또는 두 번째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 젤라 폭격기들 기지를 계속 타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저히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수 없는 완전히 지구 반대편까지 멀리 도망와 있는 경우, 이제 두 가지인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코앞에 전략 폭격기를 배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러시아는 9일 새벽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습을 했습니다. 미사일 중에서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익스칸데르형 미사일 대량 사용되었다라고 보고가 됐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동쪽부터 서쪽까지, 또 북쪽부터 남쪽까지 전역에 걸쳐서 미사일 공습 경보가 울렸어요. 와, 엄청난 공격을 했는데,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18개월 동안의 작업 끝에 성공한 바로 러시아 전략 폭격기 기지 4개 기지를 타격하는 그 스파이더 웹 작전이죠. 거기에 대한 보복, 푸틴이 보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복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주를 돌파해서 드미트로페트롭스크 지역까지 진입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과 현지 주민들은 이틀이면 메조바에 당도한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자, 여기가 포크롭스크 전선입니다. 그런데 포크롭스크 넘어가 이제 드미트로페트롭스크 주예요. 여기를 돌파했다. 아마 일부 정찰대가 돌파를 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그 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우크라이나군 방어선 다 뚫렸다,
이틀이면 메조바에 온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 위가 포크롭스크, 그리고 포크롭스크 남쪽에 이렇게 계속 러시아가 진격을 하고 있는데 이틀이면 당도하겠다라는 건데 잘 지켜내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국경 넘어 수미 점령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주말간에 수미 지역, 쿠르스크 건너편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미죠. 수미 지역의 마을 2개를 또 주말간에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수미 외곽 18km까지 진격한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 여기가 이제 18km까지, 수미에서 18km까지 접근했다. 저만큼 더 러시아가 점령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러시아가 지금 무기,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무기가 나서 계속 이렇게 공세할 수 있냐? 그게 바로 대부분이 북한에서 넘어온 포탄과 무기들이다. 라는 겁니다. 독일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이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 최소 100만 명이 수용 가능한 대피소를 신속 확보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독일 연방군 총감이 그렇게 밝혔죠. 3, 4년 내에 러시아가 이 나토, EU를 침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군생활 40년 동안 지금보다 더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기 상황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군생활 40년이면 냉전시대 때도 군생활을 했다는 말인데 그 냉전시대 때보다도 지금이 더 현실적인 위협이 도래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프랑스 자동차 기업인 르노죠. 르노. 우리나라도 르노 들어와 있죠.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에 르노와 우크라이나가 합작해서 드론 생산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가동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프랑스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프랑스 자동차 기업 르노의 이 소식은 르노 대변인이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겠죠. 슬로바키아 총리, 그러니까 EU에 친러 국가가 지금 2개가 있죠.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입니다. 그리고 EU가 아닌 유럽 국가 중에 세르비아 하나 또 있고, 그 친러 국가인 슬로바키아 총리와 의회는 EU의 대러시아 제재로,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하니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 산업에 피해가 온다. 그래서 EU 차원의 제재를 반대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이 슬로바키아는 EU이기도 하고 나토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국가에게 집단 방어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전체 다수와 전혀 반대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네, 희한합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이란이 결국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수량의 고농도 핵물질을 대량으로 축적했고 최근 기폭 실험까지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핵개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협상이 불가능해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D-Day가 언제일지 주목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 수준이 위험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최근 이란이 기폭 실험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현지 시각 6월 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IAEA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인 기폭 실험을 여러 차례 실시했고 기폭 실험은 민간 원자력 활동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기폭 실험은 핵무기 개발 단계에서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과정인데요. 재래식 폭약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고온, 고압 상태를 만들어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실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란은 현지 시각 7일 마수드 페제키시안 대통령이 나서서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받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지식, 기술, 과학 등 성과를 박탈당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미국과 IAEA가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 중단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IAEA가 지난 6월 1일 비밀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회원국에 전달한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에는 이란이 5월 17일 기준으로 60%의 HEU 408.6kg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3개월 전 274.8kg에서 무려
133.8kg이 증가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AEA는 이 우라늄이 9개에서 10개 정도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 정도 HU를 보유한 나라는 비핵국 중 이란이 유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이란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 문제는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행동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끌며 핵무기 제조에 열을 올리는 것은 북한이 취해온 전략과 거의 유사한데요. 북한의 핵무기를 방관했던 한국과 달리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곧 전쟁이라는 강경 입장을 가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과연 이란 핵무기 완성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란이 핵무기 기폭 장치 실험을 진행 중이고 여러 번 했다라는 보고서를 IAEA가 발간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예루살렘 포스트 그리고 BBC, 더 타임스 등이 보도를 했는데 이란이 그러니까 폭발 테스트를 했다. 그러니까 누클리어 웨폰, 핵무기를 위한 폭발 테스트를 했다. 그리고 계속 발전 중이다라고 이제 이 IAEA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보도인데요. 자, 이 보도에 따르면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고 핵실험을 한 게 아니고 기폭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핵실험과 기폭실험은 다른 거예요. 핵실험은 이제 핵탄두를 만들어서 이게 정말로 폭발하는가 이걸 보는 게 핵실험이고 기폭실험은 뭐냐면은 이 핵탄두가 실제로 이제 핵분열을 시작하게끔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기폭실험인데요. 북한이 1980년대에 기폭실험을 대폭했습니다. 1970년대에 캐나다에 이민가했던 이 한국인이죠. 경원하 박사라는 사람을 김일성이 포섭에서 북한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경원하 박사는 캐나다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이 구체 폭발에 대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구체 폭발이 뭐냐? 바로 핵무기 기폭을 하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데리고 왔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 경원하 박사를 데리고 가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핵무기 기폭 팀을 만든 거죠, 북한이.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기폭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92년도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기폭 실험 했으면 핵무기 지금 거의 완성 직전이잖아 해서 미국 빌 클린턴이 북한을 폭격하려 했고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뜯어말린 거죠. 참 지금 생각하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92년부터 94년까지 이어진 그 핵위기를 김영삼이 말려서 넘어갔고 그리고 넘어가고 나서 김대중이 들어와서 돈을 줘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자, 이 기폭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 핵탄두라고 하는 것은 이 핵물질이 분열을 하면서 고압 쫙 상태를 만들어서 계속 분열을 하면서 튕겨나가고 또 반사해서 다시 억제하고 또 튕겨나가고 하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에너지를 막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스타트 시켜주는 거예요. 기폭제. 여러분들 이게 기폭제야. 이게 기폭제가 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이런 거 쓰죠. 그게 바로 이 기폭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 핵이죠. 이 원자 핵이 분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확 자극을 주는 겁니다. 트리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원자 핵이 동그랗기 때문에 그 동그란 걸 에워싸고 있는 이 중성자하고 이런 물질들이 한 번에 이 원자 핵을 딱 때려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총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 총알 뒷면에 한번 딱 공기를 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폭이죠. 그런데 이건 하나의 면만 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원 전체를 똑같은 힘으로 딱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험해도 좀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번 실험해야 되는데 또 많이 실험해야 되는데 이란이 이걸 실험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요거 기폭 실험 딱 완성되면 핵탄두야 금방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핵무기 거의 초입에 들어왔고, 이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기준으로 3개월 만에 고농축 우라늄이 1.5배 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농축 우라늄이 지금 60% 농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계질량이 크죠.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덩치가 더 많아야 되죠. 그래서 IAEA 평가로는 이 정도로는 9개에서 1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9개에서 10개. 뭐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계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김영삼이 말렸고 그리고 김대중은 도와줬고 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완성하게끔 됐는데 이스라엘은 과연 그런 햇볕 정책을 하는 대통령이 있을지 총리가 있을지 또는 미국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뜯어말릴 그런 총리가 있을지 우리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여든 야든 전부 다 이란의 핵은 안 된다. 국가 생존과 달려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공격에 나설 텐데 문제는 라파엘 그로시가 보고서에 또 인터뷰에도 이야기하듯이 뭐라고 하냐. 지금 협상이 결렬되면 이 IAEA 사무총장입니다. 그로시의 말은 지금 협상이 결렬되면 결국은 군사작전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핵시설에 가보니까 이 이란 핵시설은 나선형으로 계속 들어가서 지하 800m 이상의 깊이에 있더라. 이거를 일반적인 정밀 타격 무기로 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냐? 일반적인 정밀 타격 무기로 해결할 수 없으면 일반적이지 않은 무기를 써야 그 800m 지하에 있는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핵무기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저위력 핵무기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지하 800m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핵무기를 써서 지하에서 터뜨려가지고 지진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핵벙커 버스터인데 그것도 이 정도 되면 뭐 저위력 핵무기 아니고 한 100킬로톤 정도 이상 되는 이 정도 그냥 꽂아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IAEA가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말은 미국이 IAEA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입을 빌어서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은 이란은 뭐 자기들은 절대로 우라늄 농출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란에 대한 핵 공격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알려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해군 순직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바다사람 해군장학재단 후원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